조선왕조실록을 어떻게 편찬하는가, 편찬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죠. 조선왕조실록 편찬 방법을 보면은 역사 기록은 동양 역사의 아버지 누굽니까? 사마천 사기 뭐 이런 사람을 동양 역사의 모범으로 가장 아버지라고 그러죠. 사마천이라든지 또 한서 방고가 지었던 한서라든지 이런 역사서들을 보면은 그때는 사관들이 있어도 강학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사관이었고 자기 아버지도 사관이고 자기도 사관이고 역사가 집안이 대대로 내려오는 강학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역사는 자기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쓰는 건데 가령 이제 그게 시대가 한참 내려오면은 전임 사관 제도가 완전히 정착이 돼요. 정착이 돼 가지고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채용을 해 가지고 너는 기초적으로 임금 제위 시절에 나중에 실록을 편찬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를 만들어 놔라. 그 기초 자료가 뭡니까? 사초잖아, 사초. 근데 보통 사초라는 게 일반적인 행정 처리하는 사초들도 있지만은 가장사초라는 게 있어요. 가장사초. 가장이라는 건 집가자에다가 감축을 갖다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오늘 어느 대신이 뇌물을 먹었다고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고 이렇다. 그거는 개돼지 같은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집에서 지멋대로 쓸 수 있잖아. 근데 나중에 그걸 제출하라 그러면은 겁나잖아. 그래도 이제 소신껏 쓰느냐 안 쓰느냐 물론 이제 그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거나 조선시대에 가면은 이제 역사 방법을 편찬 방법이 전임 사관에 의해 가지고 책을 쭉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고 어느 시대는 여기까지는 누구 여기까지는 누구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는 분찬 방식으로 역사를 기록한다. 그러니까 이제 편찬 재료를 주로 이제 사초와 시정기죠. 시정기가 뭐예요? 사초를 좀 전에 설명드렸고 시정기는 관청에서 쓰는 거. 시는 떼지자에다가 정치정자 그냥 관청일기예요. 관청일기. 의정부 6조 그 다음 뭐 이 성정원 그 다음 뭐 이 3사 홍문관 뭐 이 전부 나눠져 있잖아. 정부 조직들이 나눠 있으면 의정부는 의정부대로 포도청은 포도청대로 의금부는 의금부대로 의정부는 의정부대로 자기 업무 일지들이 있어야 되잖아. 지금도 각 부처의 업무 일지들이 있듯이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처리했던 업무 일지들 이런 게 바로 시정기야. 예를 들면은 성정원에는 뭐가 있나요? 성정원 일기가 있잖아. 그게 성정원에 처리하는 업무 일지야. 포도청 가면은 포도청 등록이 있어. 의금부 가면은 의금부에 또 등록이 있어. 이런 식으로 각 부처마다 자기들 쭉 업무 일지들이 있지. 그거를 전부 갖고 와가지고 합쳐놓은 게 이제 시정기. 그러면은 임금이 죽으면은 요 시간부터 요 때까지 재직했던 사관들 자기 집에 엑스파일 가장사초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를 해라 그러면 그걸 이제 납부하고 받았고 그 다음 각 관청에서 처리했던 여러 가지 그 다음 각 개인이 적어놨던 그런 야사들 기록까지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검토해가지고 1월 1일자에는 요걸 넣자 1월 2일자에는 요걸 넣자 1월 3일자에 이걸 넣자 이렇게 해서 편찬되는 게 실록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딱 죽으면은 제일 먼저 실록청이 가동이 됩니다. 실록청하고 일기청하고는 알겠죠? 실록이라는 거는 쫓겨난 임금한테는 절대로 실록이라고 안 붙여줍니다. 뭐라고 붙이나요? 일기라고 붙이잖아요. 일기라고. 그래서 연산군 일기,
일기가 3개 있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연산군 일기, 방해군 일기, 노상군 일기. 노상군은 사실은 안에 내용은 일기지만은 우선 지난번에 결석하게 동그랗네. 노상군 일기도 일기예요. 근데 노상군이 숙종 때 가지고 단정으로 보기가 됐잖아. 그래서 표지, 껍데기만 단정으로 되어 있고 속에는 안에는 노상군 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쫓겨난 사람한테는 일기청이 만들어지는 거야. 실록청이 아니고. 그럼 조선시대 일기청이 몇 번 만들어졌겠어? 3번 만들어졌죠. 근데 3번 만들어졌는데 단종 때의 일기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편제가 되고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확인이 잘 안 돼. 그런데 나머지 2개는 누가 참여했고 어떻게 구성했고 그게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실록청을 만드는데 실록청은 제일 위에 이제 도청이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아래에 1방, 2방, 3방 성종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이런 기록하는 게 엄청 많을 때는 방을 늘려 6방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방에서는 1년부터 제위 1년부터 10년까지 2방에서는 10년부터 뭐 15년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초벌 원고 각 방에서 시대별로 나눈 각 방에서 초고를 작성해. 그걸 초초라고 해요. 초초. 그럼 초벌 원고가 완성되면은 그것을 다시 재가공해가지고 중간 단계의 원고를 또 만들잖아. 그죠? 그 중간 단계의 원고가 중초야. 그럼 각 방에서 재기가 나눈 각 방에서 초초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어디에다 넘기느냐. 도청에 위에 좀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들 도청에 이제 넘겨. 그럼 도청에서 초초를 검토를 해가지고 중초를 만들어. 중초를 만들고 그 중초를 다시 이 사람들이 검토를 해. 제일 높은 총재가이나 도청 당상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문장도 따듬고 좀 더 세련되게 완성된 원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완성된 원고가 뭐냐면은 정초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한다? 세초. 요거는 없애야 되잖아. 세초를 해야 되잖아. 세초. 세초는 어디서 하죠? 세금죠. 저 세금점. 그죠? 세금점 가면은 거기서 세초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초가 만들어졌어. 정초가 만들어지면은 팔자본을 제작을 합니다. 팔자본. 팔자본을 제작하는데 보통 몇 분을 만들어요? 몇 분을 만든다고? 보통 이제 4분을 만들고, 예. 또 조선 후기에 가면은 5분을 만듭니다. 딱 만든 다음에 활자본 같은 거는 또 버리나요? 불태워가지고. 활자는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서 한다든지 뭐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세초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세종실록 제일 끝에 보면은 이 부록이 붙어 있어. 부록에 편찬했던 사람들, 참여했던 명단들이 쭉 다 나와요. 참여했던 사람들. 그러면 제일 앞에 뭐냐면 감관사가 있죠. 감춘추관사, 지춘추관사, 지관사, 그 다음에 편수감은 편수감, 그 다음 여기는 기주감, 그 다음에는 기주감 다음에 기사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찬에 참여했던 명단들이 나오는데 제일 강관사가 누구냐 하면 정인지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편수감 보면 하위지도 있고 박평년도 있고 뭐 신숙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실록을 만들 때 세종이 죽고 나서 여기 제일 앞에는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죠. 그래서 요런 것도 있다. 실록 원본을 구경을 하시라고 이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실록청 일기청 구성을 보면은 위에 제일 우두머리인 총재관이 있죠. 총재관은 영춘추관사를 춘추관에다가 춘추관 영사가 담당을 하는데, 여기는 영의정이 겸직을 해요. 보통 이제 그 다음에 도청이 만드는 도청의 당상들은 지춘추관사, 동지춘추관사 이런 사람들인데, 도청 당상 중에서 지춘추관사는 주로 좌의정이나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맡고, 이 아래에 낭청, 보통 어느 정부기구든지 조선시대 정부기구를 보면은 당상관들이 있고, 당상관 밑에 그 아래는 낭청이라 그래. 전부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 낭청에는 편수관, 기주관, 기사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편수관, 그 다음에 뭐 이 편창관, 편사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 구성하고 요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영의정이 보통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총재관 또는 도청 당상을 맡아가지고 총 관리한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정초를 책임지고 완성시키는 사람들이 정승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정승들이 최종 감독을 한다 했을 때에 만약 사초에 임금하고 같이 재직했던 정승들이 임금하고 같이 죽어버리면 상관없어. 뭐 나쁜 걸 적어놔도 그렇잖아요. 근데 임금은 죽고 그 대신들은 살아있잖아. 그러면 자기가 납부했던 사초에 저 사람 내가 조금 뭐 잘못 적은 게 있는데 겁날 수 있잖아. 몰래 제출했다가 지친구한테 야야야 그거 좀 해가지고 도로 받아와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제출했어.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사옥이 일어나는 수가 가끔 있죠. 그래서 태조실록을 편찬할 때에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세조실록을 편찬할 때에 민수란 사람이 자기가 제출했던 사초 이게 끄림직해가지고 도로 받아내가지고 했다가 큰 사옥이 일어나. 그게 민수사옥이야. 그래서 조선시대에 사초 문제로 가장 큰 문제는 무사뿐만 아니라 제출했다가 도로 받아와가지고 막 수정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일어났던 예종 때의 민수의 사옥, 뭐 그 다음에 중종 때 가면은 명종 때 가면은 안명시의 사옥, 이런 큰 사옥들이 몇 번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사관들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실록처럼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럼 세초를 어떻게 하는가? 사실은 세초 한다 그런 것만 알았지. 그러면 조선 초기 태조실록 그때부터 세초를 했는가 언제부터 했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몰랐어. 몰랐는데 1974년에 이런 자료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언론에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시끌끌고 했는데, 성종이 죽고 연산군 아들이 임금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실록을 편찬해야 되잖아, 그지? 그때에 연산군 5년에 작성됐던 성묘 보전 세초록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아하, 성종실록 이때는 확실하게 세초를 했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되고 나서, 발굴이 되고 나서 굉장히 세초 관한 문제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는데, 어디에서 했느냐면 세금령, 차일란에서. 이게 조선 후기의 경제 그림인데, 요 세금정이 있잖아, 그죠? 이 세금정에 요 밑에 내려가면 요 바위가 있어요, 요 바위. 요 바위 여기가 이름이 뭐냐면 차일람이야. 차일람. 차일이 뭐예요? 천막이잖아. 천막.
그러니까 여기에 세초를 할 때에 땡볕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천막을 쳐. 그리고 임금이 항상 세초를 하면은 야 너들 술이나 한잔 먹으라 하면서 잔치를 벌려줘. 궁정에서 음식하고 내려줘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세초를 하면서 이제 한잔 먹고 시도 짓고 어쩌고 하는데 여기 차이람이 왜 차이람이냐 하면은 이거 그 차일 그 구멍이 빵빵 뚫려 있잖아. 차이를 쳤던 구멍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세금정이 거기에 내려가면은 이런 차일람의 구멍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세초를 하느냐? 세초를 하는 이유는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밀 유지. 초초, 중초 이거 그대로 다 놔두면은 아주 예민한 문제잖아. 중초조차도 딱 완성되면은 아무도 못 보게 사고에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못 보이는데 초초, 중초 이게 막 돌아다닌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초고, 원고는 무조건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세초를 해. 세초를 하는데 그 당시 종이들이 뭐냐? 전부 닭종이잖아. 닭종이는 물에 넣어가지고 다시 재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이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종이를 재생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종이를 재생을 담당했던 종이 만드는 조선시대 정부 기구가 뭐냐? 혹시 압니까? 종이 만드는 기구, 종이를 담당했던 기구. 글자 그대로 만들어 넣으면 돼요. 만드는 거는 뭐야? 조. 만들다. 종이는 뭐야? 지. 그 조지서야, 조지서. 조지서가 그 당시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창의문 그 근처에 있어. 창의문 근처에. 차이라고 가깝잖아. 그러니까 종이 만드는 과정 조지서가 창의문 그 근처에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종이를 물에 녹여가지고 빨아서 그 조지서로 바로 갖고 가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항상 세초를 여기에서 했어요. 그냥 태우던 거죠? 태우면 종이가 제작이 안 되죠. 그러면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예예. 그러니까 그 당나무 한지 전국 한지 보면은 당나무를 풀어가지고 하잖아. 예, 태워버리면은 재생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사화를 줄이고 정쟁도 줄이고 그렇게 되죠. 이게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 잘못된 거 어떤 거 보고서 뭐 시비 걸고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꽤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묘 보전 세초록입니다. 이게 전라도 저 해남인가 거기에서 윤씨 어떤 개인 집에서 발굴이 됐거든요. 이게 조기가 꽤 커요. 꽤 큰데 여기에 쭉 그 세초를 어떻게 한다 하는 홍달선의 그 찬이 붙어 있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고 그래서 이제 세초를 하면은 임금이 항상 술상을 그득하게 한 점 채워준다 했잖아. 여기에서 이제 시도 짓고 하는 거지. 이 조문명이 지었던 세초연이라는 시예요. 조문명이라는 사람은 아까 잠시 공부를 했던 경종, 영조 그 예민한 시기에 소론 입장을 견지했던 정치인이에요. 문인이고 그런데 이 조문명은 소론 입장이었지만은 자기 처가 외가 쪽 인척들은 거의 또 노론 쪽이야. 노론 쪽이라 가지고 노론하고도 가까워. 그래서 이 조금 생명이 오래 길었는데 풍령조시 가문은 이 시를 한번 보세요. 작은 붓으로 어찌 하늘을 다 그려내리요. 아 성대한 덕은 백악보다 크구나. 이거 지금 누구 실록을 편찬하고 세초를 하는 모양인가 하면은 비운의 임금, 독살설로 시달렸던 경종,
경종 임금이 죽고 경종 4년 치적 동안에 수많은 정치 사건들, 노론과 소론이 밀고 땡기고 죽이고 노론 사대신도 이때에 다 죽어나갔잖아. 그런 예민한 정치 상황을 집약했던 실록이 바로 경종실록인데, 경종실록을 편찬하고 일단은 자기 소회를 이렇게 세초연을 시로 나타낸 겁니다. 10년 만에 실록 편찬 일을 마치고 한가한 날에 세초 씻는 날에 잔치를 막 열었네. 저녁에 계곡에서 밭지으니 만난 음식이요. 비온 뒤에 물소리는 금은고 소리보다 낫다네요. 지난날 붓소리 들었던 게 꿈결 같은데 직접 완성된 책을 쳐다보니 눈물이 흐르는구나. 이런 시예요. 그래서 이런 세초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홀가분한 짐을 벗고 나서 이런 시를 이제 남긴 게 가슴에 울림이 되죠.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상당히 재밌는 건데, 광해군 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겁니다. 원래 임금은 자기가 제위 시절에 죽고 나서 실록이 편찬돼야 되잖아. 그죠? 자기 살아 생전에 실록이 편찬된 게 딱 한 번 있었어. 살아 생전에 실록이 편찬된 게 광해군. 광해군은 기왕 가가지고 오래 살았잖아. 연산군이나 단종은 일찍 죽어버리지만. 그런데 쫓겨난 임금이니까 쫓겨난 임금 눈치 안 보고 실록 편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광해군 일기는 광해군이 눈이 뜨고 살아있을 때에 편찬된 책이에요. 재밌죠? 그런데 그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 광해군 일기는 편찬되다가 미완성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 그게 오늘날 우리한테는 엄청난 행운이야. 왜? 초초는 다 없어졌는데 중초가 남아있어. 중초가. 광해군 일기가 전부 187권 64책을 돼 있었어. 처음에 중초본이. 그것을 나중에 40책으로 다시 만들어서 정초본을. 물론 이 책이 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권수가 주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이 187권, 중초본도 정초본도 187권을 맞아. 그런데 정초본을 만들기 위해서 중초를 다시 선을 봐가지고 정초를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중초하고 정초하고 약간 차이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광해군 일기가 얼마나 재밌나 하면은, 자, 광해군 일기 권 1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근데 이렇게 인쇄를 막 하다가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인쇄를 못하고 후서로 이제 쓴 거예요. 원래 실록은 인쇄를 내부를 한 세 부를 이제 정초본 외에 세 부를 인쇄를 더 해가지고 반드시 인쇄본을 남깁니다. 태조, 정종, 태종 이 3대는 인쇄를 못했지. 언제부터 인쇄를 했는가 하면은 세종실록부터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거는 인쇄를 못하고 세종부터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인쇄를 왜 하느냐? 그냥 뺏겨 쓰면은 오탈자가 많이 생기잖아. 오탈자 생기면 안 되니까 딱 세부 내부를 만들더라도 반드시 인쇄를 합니다. 그래야 틀려도 같이 틀려야지. 그렇잖아. 틀려도 같이 틀려야지. 조선왕조 실록에 이 활자를 했기 때문에 가끔 오탈자가 잡혀져요. 그래도 똑같이 틀리면 괜찮잖아. 그런데 똑같이 안 틀리고 양쪽에 서로 다르면은 문제가 생기잖아. 글자 하나라도.
그래서 이거는 정족산에 갔다 온 정초벌이고, 태백산보는 이 중초벌이야, 중초벌. 이 중초벌 보면은 확실히 글자가 틀리죠. 훨씬 더 초서로 되어 있잖아. 이거는 이제 점초로 되어 있고, 이거는 조금 읽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빨간 거 이건 뭐야, 빨간 거? 고친 건가? 고친 거야, 고친 거. 수정한다고. 고친 거. 그렇지. 그러니까 요 중초본을 갖고서 정초본을 만들 때에 위에서 당상들이 검토하면서 빨간 걸로 요거 어떻게 수정. 그게 이제 다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적상산본. 그래서 정족 3번, 태백 3번, 적상 3번, 한 번마다 다 틀리는 거야. 글자들도 틀리고, 전부, 왜냐? 이제했는 거는, 아까 187구이라 그랬잖아. 181구는 전부 필사고, 6권, 1권부터, 권 1부터 해가지고, 권 6까지만 이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붓으로 썼는 필사본이에요. 그래서, 광해군실록, 광해군 일기는 유일하게 중초본, 정초본 두 종류가 다 남아있는 실록이에요. 저 고칠 때 어떻게 고칩니까? 빨간 글씨로 고쳤잖아. 아니, 이게, 요 빨간 거는 검토한 사람들이, 원고를 보통 검토를 한 사람이 요거 어떻게 해가지고 검토 지침이 내려질 거 쓴 아니야. 거를 먹이 아니고. 먹이 어떻게 아니고. 뭐 종이를 떼어내고 붙인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요거 중초본이잖아. 예. 중초본이면은 수정할 부분만 요렇게 가리자. 아, 이걸 고칠 자, 때 아니라 수정할 자. 때만 적혀놨다고. 점 딱딱딱 찍어놓고 뚫어놓고 요거는 다시 확인해가지고 재가공을 해야 된다 표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렇게 다시 옮겨 적잖아. 요거를 옮겨 적을 때에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요 글자를 요렇게 바꾸자, 요걸 내용을 요렇게 바꾸자,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본이 요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유일하게 필사본만 존재하는 실록 하면은 광해군일기. 중초본, 정초본이 다 남아있는 유일한 실록 하면 광해군일기. 그래서 광해군일기가 상당히 재미있는데, 왜 중초본, 정초본이 다 남아있을까? 궁금하죠? 인조가 집권하고 나서, 인조 반정으로 집권하고 나서 인조 2년 차부터 계속 중초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막 쳐들어오네. 정묘호란이 일어나. 허겁지겁 도망가가지고 어쩌고 뭐 협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만들 시간적, 경제적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2년 만에 끝나야 되는데 10년 만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정초본을 나중에 만들어요. 그런데 중초본이 왜 남아있을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재정 부족, 그 다음 이 외적들의 침입,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정초본을 다 만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더라도 중초본을 남겼다 하면은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왜 중초본을 재정위기라는 이유로 중초본을 남겼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인조는 어떻게 집권했다? 반정에서 집권했지. 그러면은 그전에는 어떤 세력이었다? 광해군 지지해 준 세력이 누구예요? 북인들이잖아, 북인들. 남인 중에서도 북인 정권이야. 그러니까 이첨이라든지 이런 북인들을 다 처벌하고 나니까 대항할 사람이 없잖아.
요거 놔둬도 문제 삼아서 이 제기할 사람이 별로 없지. 그러니까 돈도 없고 잘 됐다. 그대로 가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인들 세상이 되었는데 서인들 세상에서 이거 뭐 그대로 가도 괜찮겠다. 이런 상태에서 중초본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정초본하고 중초본하고 상당히 재밌는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광해군 일기를 보면은 인조 반정이 끝나고 서인들이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자기 반대당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공정한 객관적인 서술이 되겠는가? 그 문제. 그 다음에 정초본하고 중초본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정초본에는 임금이 안질이 생겨가지고 눈병이 있어가지고 눈이 충혈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를 중초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임금이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광기로 눈이 뻘개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후세의 학자들이 상당히 매력이 땡기는 게 요게 남아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이 땡기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광해군 일기라는 게 이만큼 상당히 좀 재미가 있는 그런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이것도 아까 세종 때부터 그렇게 인쇄했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4대 4고 원래는 충주사고만 있었죠. 충주사고만 있었는데 민가에 너무 가까이 있고 불날 염려도 있고 하니까 전주, 성주, 그 다음 춘추관 4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 때 다시 양성지가 이거 불나고 어쩌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주권은 저쪽 근처에 금호산에 보내고 전주는 전주 가까운 저 지리산에 보내고 충주권은 저 월악산에 보내고 깊은 산속에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채택은 안 됐어. 근데 나중에 임진왜란 때 뭐만 남았다? 임진왜란 때야.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만 남았잖아. 전주사고 한랑 요것만 딱 남으니까 그때에 전주 유생이든 전주 시골선비 아니 손흥록이 이것도 위험하다 해가지고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전부 바리바리 싣고 내장산 용구람에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겨우 요것만 건졌죠. 이것도 타버렸다면은 조선 전기의 실록은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성경원 일기 조선 전기 하나 없잖아요. 인조부터 있거든요. 그 꼴 난 거지. 그래서 실록을 이야기를 할 때에 아니 손흥록 이 시골 선비들을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 때에 5대 사고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산으로 가잖아. 이제는 더 이상 평지는 안 된다. 깊은 산에 만이산, 오대산, 태백산, 묘양산. 묘양산은 나중에 적상산으로 옮기고 만이산은 정족산으로 옮기고 해가지고 5대 사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에 적상산 끌을 장서각에 갖고 왔고 총독부에서 정족산, 태백산 끌을 총독부 갖고 왔고 그 다음 일본의 동경제국대학으로 오대산본이 갔는데 관동 대지진 때에 조금 불타버리고 한 10년 전에 막 그 실록 뭐 환수해왔다 어쨌다 해가지고 계속 그 언론에 많이 떠들고 그 다음 뭐 이 전시회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록 제작에 있어서 그 다음 실록 전래 과정 다음 보면 표로 지도를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야기를 못하겠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민홍 선생님 새로 오셨네. 예, 예.